이 계집종을 끌고 가! 딸만은 제발! 16살 처자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갑니다. 빚은 겨우 50냥. 아버지는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지요. 괜찮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억울한 백성의 눈물이니까요. 김부자 대감한테서 돈을 빼낼 거야.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거지. 언니 어떡해요? 김부자 대감의 약점은 바로 욕심이야. 그 욕심을 이용하는 거지. 과연 월양은 김부자 대감의 재산을 빼낼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기생들의 통쾌한 복수극. 지금 바로 본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막 기방의 결심.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 한양 도성 안북촌 기방에 월양이라는 기녀가 있었습니다. 25의 나이에 이미 한양에서 손꼽히는 기생이었지요. 이 계집종을 끌고 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6살 처자아이가 사내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지요. 제발요. 사또님, 한 달만 여유를 주시오. 딸만은요. 하지만 김부자 대감의 하인들은 귀도 닫지 않았습니다. 대감네 빚은 50냥이었습니다. 원금은 20냥에 불과했으나 석 달 사이에 이자가 붙고 또 붙어 50냥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못 갚으면 집도 땅도 사람도 빼앗아 가는 것이 김부자 대감의 방식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감히 김부자 대감을 막겠습니까?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부이자 권세가였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맑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니 비단 우산을 받쳐든 기생 월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린 채 웃는 얼굴로 말이지요. 아이고, 김부자 대감 어르신네 하인분들 아니십니까? 비 오는 날 이렇게 나오시다니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인들이 월양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월양은 한양에서 제법 알려진 기생이었으니까요. 월양 기생, 이건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오. 아이고, 참견은요. 그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처자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빚을 못 갚았소. 50냥을.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처자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지요. 괜찮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억울한 백성의 눈물이니까요. 처자아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월양을 올려다봤습니다. 월양은 웃으며 하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저는 기방으로 돌아가야 해서요. 그렇게 말하곤 우산을 받쳐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엔 아무 감정도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월양의 손은 우산대를 세게 쥐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부자 대감은 한양 장안에서 제일 큰 객주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모두들 오시오. 오늘은 내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쌀을 푸는 날이오. 장안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감은 환하게 웃으며 쌀 한 가마씩을 나눠주었지요. 사람들은 절을 하고 또 절을 했습니다. 역시 김부자 대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백성을 이리 돌봐주시다니요. 대감은 흐뭇한 얼굴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자선을 베푸는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숨통을 조였지요. 못 갚으면 집과 땅을, 심지어 사람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다시 이런 잔치를 열어 체면을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제 돈으로 제 얼굴에 금칠을 하는 셈이었지요. 월양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기방의 자매 소월이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 낮엔 빵 하나 훔친 아이 손목을 자르라 하고 밤엔 쌀을 푼다고 자랑하는구먼. 참, 그래서 더 밉지. 월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은 건 돌려줘야지. 뭐라고? 소월이 놀라 월양을 쳐다봤습니다. 월양은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기방으로 돌아와 자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소월, 가을, 춘향까지 넷이 둥그렇게 모여 앉았지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춘향이 물었습니다. 월양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부자 대감한테서 돈을 빼낼 거야. 네. 셋이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월이 급히 손을 내저었지요. 언니 미쳤어? 그 양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알아. 그래서 들키면 안 되지. 월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우리가 뭐 그 양반한테 당한 것도 아니고. 오늘 장터에서 봤어. 16살 처자아이가 50냥 빚 때문에 끌려가는 거. 원금은 20냥이었는데 석 달 만에 50냥이 됐대. 월양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어. 딸만은요라고. 근데 아무도 안 도왔어. 다들 고개만 돌리더라고. 기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월이 한숨을 쉬었지요. 그래도 언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있어. 월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빼내서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거야. 장부에 기록된 빚 문서까지 싹 다. 어떻게요? 춘향이 물었습니다. 월양이 빙그레 웃었지요. 김부자 대감의 약점은 뭘까? 바로 욕심이야. 돈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이용하는 거지. 가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대감님은 이미 돈이 엄청 많으신데 뭘 믿기로. 더 많은 돈. 월양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게 그래. 100냥 있으면 200냥을 바라고 200냥 있으면 500냥을 바라지. 김부자 대감 같은 사람은 더 하겠지. 소월이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그럼 가짜로 큰 돈벌이 얘기를 흘려서 대감이 투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원래 주인들한테 돌려주는 거지. 물론 들키지 않게. 근데 언니, 춘향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우린 그냥 기생인데. 월양이 자매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소월이 너는 약초랑 분장에 능하잖아. 가을이 너는 소문 퍼뜨리는데 귀신이고. 춘향이 너는 연기가 제일 자연스러워. 그리고 나는. 월양이 웃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재주가 있지. 우리 넷이면 충분해. 소월이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들키면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거야. 월양이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절대 들키지 않는다. 둘째, 폭력은 쓰지 않는다. 셋째, 돈은 한 푼도 우리가 갖지 않고 원래 주인한테 돌려준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돼. 그럼 우리는 뭘 얻는데요? 가을이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월양이 빙그레 웃었지요.
통쾌함, 억울한 백성들이 숨쉬는 거, 그리고 김부자 대감이 당황하는 꼴. 자매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기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젊은 사내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포도청 관복을 입은 27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지요. 바로 청운이었습니다. 청운 도령. 월양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청운은 기방의 단골 손님이었지만 이렇게 급하게 찾아온 적은 없었거든요. 월양 기생, 혹시 오늘 장터에서 김부자 대감 하인들을 보았소? 네, 봤어요. 왜요? 그 처자아이 일 때문에 조사가 들어갔소. 근데 장부가 이상해서. 청운이 품에서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원금 20냥이 석 달 만에 50냥이 됐다는 게 말이 돼오? 이건 명백한 불법 고리대금이요. 근데 대감이 위에 줄이 있어서 포도청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리고. 청운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장부는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증거가 되는데 대감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서. 월양이 청운의 말을 듣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장부까지 손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요. 청운 도령. 네.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오늘따라 좋은 차가 있거든요. 월양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청운은 얼떨결에 앉았지요. 그리고 차를 받아 마시며 계속 장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월양은 웃는 얼굴로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돈과 장부, 이 둘을 동시에 손에 넣는 방법을요. 그날 밤 청운이 돌아간 뒤 월양은 자매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이막 금광의 유혹. 월양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김부자 대감의 탐욕을 자극할 만한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지요. 그 미끼는 바로 금광이었습니다. 금광이라. 소월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요즘 한양에서 제일 뜨거운 이야기가 강원도 금광 아니에요? 실제로 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래서 더 좋아. 진짜 같은 가짜니까. 월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을아, 내가 먼저 움직여줘. 소문을 퍼뜨려. 어떤 소문이요? 강원도 깊은 산속에 금광이 하나 있는데 아직 관가에 알려지지 않았대. 그곳 산주가 조용히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 가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장한 객주며 주막이며 다 돌면서 흘리죠. 열흘이면 대감 귀까지 들어갈 거예요. 좋아. 그리고 소월아. 네, 언니. 넌 가짜 금덩이를 만들어야 해. 진짜처럼. 대감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봐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소월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황토에 금가루를 입히고 특수한 약재로 무게를 맞추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진짜 금가루가 좀 필요한데. 돈은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월양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기방에서 모아둔 돈이 제법 있었거든요. 춘향이 넌 연기 준비해. 금광 산주의 딸 역할. 아버지가 병들어서 급하게 투자자를 찾는다는 설정이야. 네, 언니. 근데 어디서 연기를 해요? 대감 앞에서. 춘향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대감님 앞에서요? 그래. 우연을 가장해서. 대감이 다니는 객주나 연회 자리에 내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금광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고. 월양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소문을 퍼뜨려 대감의 관심을 끌고 그 다음 우연한 만남을 통해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었지요. 가을은 열흘 동안 한양 장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니, 들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에 금광이 있대요. 금광? 또 헛소문 아니에요? 아니래요. 제 친척 오빠가 직접 봤대요. 금덩이가 주먹만 하던데. 객주에서, 주막에서, 장터에서 가을은 자연스럽게 소문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하지만 여러 곳에서 비슷한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솔깃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주가 투자자를 찾는데요. 관가엔 아직 신고 안 했대요. 왜요? 세금 떼이기 싫어서요. 그래서 조용히 믿을 만한 사람 찾는다던데. 호호.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것이지요.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가을은 김부자 대감의 하인이 주막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대감님께서도 그 소문을 들으셨다네. 호, 김부자 대감님이. 요즘은 금광이 대세라 들었지. 투자만 잘하면 떼돈을 번다지 않나. 가을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미끼를 문 것이지요. 보름 뒤 김부자 대감은 한양 제1의 객주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권세 있는 양반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였지요. 대감, 요즘 금광 투자가 뜬다던데 관심 없으신가? 옆자리 양반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대감이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지요. 허허, 금광이라. 소문만 무성하고 실속은 없다던데. 아니, 강원도 쪽은 진짜래요. 제 친척이 그쪽 고을에 사는데 실제로 금이 나온다더군. 대감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시큰둥한 척했지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 관가에 들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기생이 들어왔습니다. 춘향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지요. 소박한 치마 저고리에 수수한 차림새였습니다. 춘향 아니가? 주인 양반이 반겼습니다. 오늘은 춤이라도 한 곡 보여주려나?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춤을 추러 온 게 아니라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춘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였지만 정말 떨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지요. 무슨 부탁인가?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작은 광산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신지.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김부자 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광산이라. 무슨 광산인가? 금광입니다. 춘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관가에 신고는 안 했고요. 아버지가 혼자 캐고 계셨는데 병이 들어서. 얼마나 나오는데? 대감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한 달에 금덩이 서너 개 정도요. 작은 것들이지만. 호호. 대감의 눈에 욕심이 번쩍였습니다. 춘향이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지요. 이게 지난달에 캔 것인데요. 아버지 약값 때문에 팔려고 가져왔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계란만 한 금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소월이 만든 가짜였지만 촛불 아래에서 번쩍번쩍 빛났지요. 대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번 봐도 되겠나? 네, 그러세요. 대감이 금덩이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무게도 적당했고 빛깔도 그럴듯했지요. 물론 가짜였지만 소월의 솜씨가 워낙 뛰어나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진짜로 보이는데. 진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접 캐신 거예요. 춘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투자하시면 절반씩 나누는 조건입니다. 다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얼마나 필요한가? 대감이 금덩이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300냥이면 됩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 약값 쓰고 광산에 인부 몇 명 더 쓰면. 300냥.
대감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금광 투자라면 충분히 본전을 뽑을 수 있었지요. 생각해 보겠네. 네. 감사합니다. 춘향이 금덩이를 도로 싸서 품에 넣고 물러났습니다. 연애는 계속되었지만 김부자 대감의 마음은 이미 금광에 가 있었습니다. 사흘 뒤 대감은 춘향을 따로 불렀습니다. 투자를 하겠네. 300냥. 춘향이 감격한 표정을 지었지요.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대감님. 대신 조건이 있네. 대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도 직접 광산을 봐야겠어. 그리고 대감이 춘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담보가 필요하네. 만약 사기라면 자네가 책임져야지. 춘향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대본에 없던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연기를 이어갔지요. 담보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기방 문서는? 그건 제 것이 아니라. 그럼 다른 걸로. 대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으스스했지요. 춘향은 황급히 기방으로 돌아와 월양에게 보고했습니다. 언니, 대감님이 담보를 요구해요. 뭐? 월양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자매들이 모여 앉아 고민에 빠졌지요. 담보라. 뭘 내놓지? 소월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가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다른 방법을. 아니야. 월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의심받아. 담보를 내놔야 해. 그럼 뭘요? 월양이 잠시 생각하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녀였지요. 옥으로 만든 아주 귀한 비녀였습니다. 이걸로 하자. 언니, 그거. 소월이 깜짝 놀라 월양을 쳐다봤습니다. 그 비녀는 월양의 어머니 유품이었거든요. 소월이 그 비녀를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지요. 괜찮아. 어차피 다시 찾아올 거잖아. 월양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녀를 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기방 창문 밖에서 누군가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청운이었습니다. 청운은 최근 김부자 대감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고리대금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대감이 자꾸 기생춘향과 만나는 게 수상했습니다. 금광 투자라. 이건 또 뭔가. 청운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지요. 이건 불법 아닌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금광 투자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만 들 뿐이었지요. 청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자리를 떴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었고 자칫하면 월양에게 누명을 씌울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청운의 머릿속에선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장부는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자신이 며칠 전 월양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 모든 일이 그 장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창밖에서는 달빛이 기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작이야. 작은 속삭임이 밤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김부자 대감을 향한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오른 것이었지요. 산막. 되돌릴 수 없는 담보. 사흘 뒤 월양은 춘향과 함께 김부자 대감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담보로 내놓을 옥비녀를 품에 품고서 말이지요. 들어오시게. 대감이 사랑방에서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둘을 훑어봤지요. 담보를 가져왔다고? 네, 대감님. 월양이 옥비녀를 꺼내 대감 앞에 놓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비녀가 은은하게 빛났지요. 대감이 비녀를 집어들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오기로군. 기생 주제에 이런 물건이 어디서 났지? 월양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어머니께서 양반댁 교수셨지요. 집안이 몰락해서. 대감이 비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옥의 결이 참 고와. 이건 제주도 옥이로군. 이 정도면 말이야. 대감이 눈을 가늘게 뜨고 월양을 쳐다봤습니다. 너희 집안이 꽤 좋았었나 보군. 그래서 말투가 보통 기생들과 다르더라. 감정받으면 얼마나 나올 것 같은가? 500냥은 나올 겁니다. 500냥. 대감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걸로 담보를 삼지. 만약 사기라면 이 비녀는 내가 갖는다. 알겠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춘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대감이 몸을 앞으로 숙였지요. 그런데 말이야. 300냥으론 부족할 것 같은데. 네. 금광이라며 제대로 하려면 인부도 10명은 더 쓰고 장비도 제대로 갖춰야지. 내 계산으론 최소 800냥은 있어야 할 것 같네. 800냥이요? 춘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00냥이라면 대감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으니까요. 큰 돈이지. 하지만 금광이 진짜라면 1년 안에 원금의 10배는 뽑아낼 수 있어. 자네들도 이득 아닌가? 대감의 눈에 욕심이 번득였습니다. 하지만 대감님 담보는 더 받지 뭐. 금광 문서에 자네 아버지 도장을 찍어오게. 그리고 광산 지분의 70%를 내게 넘기는 문서도. 70%요? 800냥이라면 70%는 내가 갖고 30%를 자네들이 갖는 게 합당하지. 춘향이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대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싫으면 그만두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춘향이 월양을 쳐다봤고 월양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춘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이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요. 잘 생각했네. 과연 영리하군. 그럼 보름 뒤에 돈을 준비하지. 그때 광산 문서랑 자네 아버지 도장, 그리고 지분 양도 문서까지 싸들고 오게. 하나라도 빠지면 거래는 없는 걸로 하겠네. 네, 대감님. 대감이 다시 비녀를 꺼냈습니다. 촛불에 비친 옥비녀가 더욱 빛났지요. 이건 내가 보관하겠네. 혹시 모르니까. 거래가 끝나면 물론 돌려주지. 월양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요. 감사합니다, 대감님. 둘이 저택문을 나서자마자 춘향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800냥이면 우리 계획에 차질이. 괜찮아. 월양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옥비녀를 품에 넣었던 자리를 무의식적으로 쓸어내렸지요. 욕심이 커질수록 넘어지는 것도 크니까. 오히려 잘 됐어. 그날 밤 기방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800냥이라고요? 소월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린 800냥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월양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빚진 사람이 총 83명이야. 모두 합치면 정확히 783냥. 남는 17냥은 우리가 쓴 비용이고. 가을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800냥을 하루 만에 나눠주고 사라져요? 그래서 월양이 품에서 장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보름 안에 이 83명을 다 찾아서 미리 돈을 돌려주는 거야. 대감한테서 돈을 받기 전에. 미리요? 우리 돈으로요?
내가 5년 동안 모은 돈이 600냥 있어. 너희들 것까지 합치면 800냥은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언니, 만약 대감이 돈을 안 주면요? 우리가 잡히면요? 그럼 월양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잃는 거지. 5년 동안 모은 돈 전부. 기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할 거예요? 흥. 오늘 또 봤어. 10살 아이가 빚 때문에 끌려가는 거. 어머니가 울부짖었어.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월양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돼. 5년 걸렸으니 또 5년 모으면 되지. 근데 그 아이들은 한번 팔려가면 끝이야. 다신 못 돌아와. 그 눈물을, 그 절망을 우리가 멈출 수 있다면 우리 돈쯤이야. 자매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월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서 가을과 춘향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지요. 알았어요, 언니. 우리 같이 해요. 바로 그때 기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운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넷이 깜짝 놀라 장부를 숨겼지요. 청운 도령, 월양 기생, 솔직히 말해주시오. 김부자 대감이랑 무슨 거래를 하고 있소? 무슨 말씀이? 거짓말 마시오. 며칠 전부터 대감을 미행하고 있었소. 금광투자 800냥. 다 들었소. 월양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금광투자가 불법인가요? 김부자 대감은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을 옥죄는 사람이요. 그래서 묻는 건데요. 월양이 청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령은 포도청 관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김부자 대감 같은 사람은 못 잡으세요? 위에 줄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백성들은 어떡하라고요? 법이 우릴 지켜주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게 뭐가 나쁜가요? 월양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청운이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지요. 도령님, 제발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우린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청운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숨을 쉬었지요. 이번만이요. 하지만 절대 들키지 마시오. 김부자 대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요. 걱정 마세요. 청운이 기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소월이 한숨을 쉬었지요. 휴, 깜짝 놀랐네. 아직 확신은 못하고 있어. 월양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보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장부는요? 대감이 다시 장부로 백성들을 괴롭힐 텐데. 장부 원본을 손에 넣어야 해. 그게 마지막 퍼즐이야. 어떻게요? 방법은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찾아내는 거지. 넷은 밤새 계획을 짰습니다. 창밖에서는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막, 추적과 균열,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월양과 자매들은 밤마다 장부에 적힌 사람들을 찾아가 돈을 돌려줬습니다. 몰래, 조용히, 흔적 없이. 이게 뭡니까? 한 농부가 놀라 물었습니다. 월양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당신이 김부자 대감한테 빚진 50냥입니다. 그리고 이게 빚 문서고요. 하지만 누가 왜? 묻지 마세요. 그냥 받으시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농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습니다. 열흘 만에 60명에게 돌려줬습니다. 남은 사람은 23명. 그리고 오늘 거래 날이었지요. 월양은 지친 얼굴로 기방에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한양 곳곳을 돌아다니며 돈을 나눠줬더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지요. 하지만 빚진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절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니, 쉬어야 해요.
소월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돼. 월양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대감과의 거래가 끝나면 우리 돈을 돌려받고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만약 실패하면요? 실패는 없어.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해질 무렵 김부자 대감은 큰 상자에 800냥을 담아 한양 외곽 주막으로 나왔습니다. 하인 넷을 데리고 왔지요. 대감님 정말 이 돈을 다 주시는 겁니까? 걱정 마라. 금광 지분 70%면 이 돈의 10배는 뽑아낼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사기라면. 사기? 대감이 품에서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게 담보야. 500냥짜리 옥비녀. 설령 사기라 해도 우린 손해 안 봐. 주막 안으로 들어가자 춘향과 수염 덥수룩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오셨습니까? 그래. 광산 문서는? 노인이 문서 2장을 꺼냈습니다. 대감이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 문서는 이상 없군. 그럼. 잠깐만요. 하인 하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대감님 돈을 주기 전에 광산을 직접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까지 가서 진짜 금광인지 확인하고. 그럴 필요 없네. 노인이 기침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800냥입니다. 함부로 믿어선 안 됩니다. 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냐? 옆에 다른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대감님께서 결정하신 건데 내가 왜 참견이야? 참견? 아니면 너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냐? 하인들끼리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입 다물지 못해. 대감이 소리쳤을 때 주막 밖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모두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헛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혼란 속에서 월양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돈 상자를 가짜로 바꿔치기 한 것이지요. 불은 금방 꺼졌습니다. 대감이 주막으로 돌아왔을 때 춘향과 노인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대감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빈 의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지요. 대감님, 도망친 것 같습니다. 하인이 외쳤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런. 대감이 급히 돈 상자로 달려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휴, 다행이군. 돈은 그대로 있네. 도망친 것 치고는 이상한데. 하지만 하인이 돈을 하나 집어들더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게가 미묘하게 달랐지요. 대감님, 이거. 하인이 돈을 톡 쳤습니다. 딱딱한 소리와 함께 겉면이 깨지며 속에서 돌덩이가 드러났습니다. 가짜입니다. 뭐라고? 대감이 돈을 집어들어 확인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돌덩이였습니다. 껍질만 은이고 속은 전부 돌이었지요. 이런. 대감이 분노에 떨며 상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은자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우당탕 소리를 냈지요. 800냥을 날렸단 말이야. 대감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날렸는데.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인들이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당장 찾아. 그년들을 잡아들여. 끝까지 찾아서 목을 쳐야 해.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춘향과 노인은 이미 변장하고 사라진 뒤였지요. 그날 밤 한양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3명의 백성들이 문 앞에서 돈과 빈 문서를 발견했지요. 세상에. 과부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부자 대감의 저택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내 놈이 밀고 한 거지. 하인 하나가 다른 하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넌 요즘 관가 쪽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더라. 포도청에 정보를 흘린 거 아냐? 그건 다른 일 때문이고. 넌 어제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갔잖아. 내 놈이 불을 지른 거 아냐? 뭐, 이 새끼가. 하인들이 서로를 잡아 끌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둘로 나뉘어 편을 들었지요. 우리 중에 배신자가 분명히 있어. 내 놈이 기방에 자주 다니는 거 다 알아. 기생들한테 정보를 흘렸지? 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대감이 소리쳐도 멈추지 않았지요. 의심의 씨앗이 깊이 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기방에서는 월양과 자매들이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83명 모두에게 돈을 돌려줬어. 이제 남은 건 장부야. 대감이 사랑방 금고에 철통같이 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빼내요? 대감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야. 월양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대감이 제일 아끼는 게 뭘까? 돈이요. 가을이 대답했습니다. 월양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체면이야. 대감은 한양 장안에서 자선가로 통하는 걸 목숨처럼 아껴. 백성들한테 쌀 나눠주고 잔치 열고. 전부 체면 때문이야. 그럼. 춘향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내일 아침 한양 전체에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김부자 대감이 금광 사기에 당했다고. 자칭 자선가가 800냥을 날렸다고. 한양 장안 사람들이 다 알게. 그럼 대감이 체면 때문에 미칠 거야. 그리고 반박하려고 밖으로 나올 거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하지 않았다 증명하려고. 그때 우리가 사랑방에 잠입해서 장부를 빼내는 거야. 하지만 언니, 춘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금고를 여는 건 너무 위험해요. 혹시 청운 도령한테 도움을 청하는 건 어때요? 도령님이라면 정식으로. 좋은 생각이야.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령님이라면 장부를 정식으로 압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고리대금 증거로 대감을 잡을 수도 있고. 하지만 도령님이 우릴 도와줄까요? 도와줄 거야. 월양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도령님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우리가 한 일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분명 우리 편이 될 거야. 83명의 백성들이 빚에서 해방됐다는 걸 알면 말이야. 자매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양이 일어서며 말했지요. 준비하자. 내일이 마지막 날이야. 돈도 돌려줬고 이제 장부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게 끝나. 김부자 대감은 더 이상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자매들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창밖에서는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기방을 비추고 있었지요. 마지막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막. 무너지는 체면. 다음 날 새벽 가을이 한양 장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들었어요? 김부자 대감님이 금광 사기에 당했대요. 객주에서, 주막에서, 장터에서 가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800냥이나 날렸다던데요? 자칭 자선가라던 양반이 속았다니. 정말이에요? 김부자 대감님이. 그러게요. 어제 한양 외곽 주막에서 금광 투자한다고 돈을 줬는데 알고 보니 가짜 금광이었대요. 돈도 다 가짜로 바뀌었고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양 장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다던 김부자 대감이 사기를 당했다고? 800냥이면 엄청난 돈인데 백성들한텐 그렇게 깐깐하더니 정작 본인은 속았네.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실이 과장되고 과장이 또 과장되었지요.
오후가 되자 한양 전체가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김부자 대감의 저택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대감님,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뭐? 대감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택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지요. 김부자 대감이 정말 사기를 당했대? 자성가라더니 알고 보니 탐욕에 눈이 멀었나 봐. 800냥을 날렸다면서 우리한텐 오냥도 안 빌려주면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이런. 대감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다기가 와르르 쏟아졌지요. 거짓말이야. 헛소문이라고. 내가 언제 사기를 당했어? 대감님, 진정하십시오. 하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지요. 진정? 지금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3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데,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자성가로 통하는 것이 자랑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말해. 나는 사기 같은 거 당하지 않았다고. 800냥도 멀쩡히 있다고. 하지만 대감님, 돈은 이미. 닥쳐.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그 돈은 내가 다시 만들면 돼. 중요한 건 체면이야. 내가 바보처럼 속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안 돼. 대감이 갓을 급히 쓰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말하겠어. 저 헛소문을 당장 잠재워야 해. 대감님, 위험합니다.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관없어. 내 체면이 먼저야. 대감이 사랑방을 나섰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뒤따랐지요. 사랑방은 텅 비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이야. 월양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는 소월이 함께 있었지요. 둘은 담장을 넘어 사랑방으로 조용히 잠입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해. 월양이 사랑방을 둘러봤습니다. 금고는 서한 뒤에 숨겨져 있었지요. 하지만 자물쇠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못 열어요. 열쇠가 없으면. 알아. 월양이 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청운이 몰래 건네준 것이었지요. 청운 도령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일단 도망가는 척하는 거야. 바로 그때 사랑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하인 하나가 다시 들어와 둘을 발견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월양과 소월이 급히 창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인들이 뒤쫓아왔지요. 잡아라. 도망친다. 한편 대감은 저택 앞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다들 들으시오. 대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사기 같은 거 당하지 않았소. 헛소문에 속지 마시오. 그럼 800냥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내 금고에 멀쩡히 있소. 내가 왜 사기를 당해? 정말이에요? 그럼 증명해 보이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감이 당황했지요. 증명? 내가 왜 내 재산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감님, 큰일입니다. 하인이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사랑방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기생들이 금고를.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대감이 급히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도 우르르 따라갔지요. 사랑방에 도착했을 때 월양과 소월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요. 휴, 다행이군. 대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사랑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운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포도청 관원 둘이 함께 있었지요. 청운, 내가 왜 여기? 김부자 대감님. 청운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불법 고리대금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운이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저 금고 안에 장부를 압수하겠습니다. 뭐라고?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 나는 아무 잘못도. 증거가 있습니다. 청운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한양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갑자기 돈과 빚 문서를 돌려받았지요. 총 83명입니다. 청운이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대감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빚 문서에는 불법 고리대금의 증거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청운이 문서를 펼쳐 대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십시오. 원금 20냥이 석 달 만에 50냥이 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건. 대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리고 대감님. 청운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83명의 증언이면 충분합니다. 모두 대감님의 고리대금으로 고통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청운이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금고를 여십시오. 안 돼. 대감이 금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건 내 재산이야. 내가 함부로. 대감님. 청운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해하시면 체포하겠습니다. 포도청 관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섰지요. 하인이 열쇠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청운이 장부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83명의 이름과 빚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기록도 선명했지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청운이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김부자 대감, 포도청으로 함께 가시지요. 나는. 대감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잠깐만. 나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자선가야. 백성들을 위해 쌀도 나눠주고 잔치도 열고 그 쌀도 그 잔치도. 청운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두 백성들의 눈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고리대금으로 빼앗은 돈으로 체면을 사신 겁니다. 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체면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청운이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택 앞에 모인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저 양반이 정말 고리대금을 83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선가라더니 위선자였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대감은 그 소리를 듣고 무너졌지요.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 체면이 다 무너졌어. 포도청 관원들이 대감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대감은 힘없이 끌려갔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월양이 담장 너머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옆에는 소월, 가을, 춘향이 함께 있었지요. 끝났어. 월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육막, 질서의 회복. 그날 밤 기방에서는 조용한 축하가 있었습니다. 월양 언니 정말 대단해요. 춘향이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83명 모두 빚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대감도 잡혔고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월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운 도령이 해주신 거지. 우리는 그냥 길을 열어드린 것뿐이야. 하지만 언니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전 재산을 걸었잖아요. 소월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밤마다 돌아다니며 돈을 나눠줬어요. 그거 없었으면 청운 도령님도 못했을 거예요. 넷이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요. 바로 그때 기방문이 톡톡 두드려졌습니다. 누구세요? 월양이 문을 열자 청운이 서 있었습니다. 청운 도령님, 실례합니다. 청운이 들어오며 품에서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거 대감 금고에 있었습니다. 월양 기생것 맞지요? 월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비녀 돌려드립니다. 청운이 비녀를 월양 손에 쥐어줬습니다. 월양이 비녀를 꼭 쥐고 눈물을 글썽였지요. 감사합니다, 도령님. 제가 감사해야지요. 청운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월양 기생.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거 아닌가, 위험한 거 아닌가. 청운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83명의 백성들을 만나봤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지요. 살 수 있게 됐다고, 아이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청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때론 법보다 더 큰 정의가 있다는 걸. 그리고 당신들이 한 일이 진짜 정의였다는 걸. 도령님, 이번엔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청운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실 금광 사기도 돈 바꿔치기도 전부 불법이긴 하지만 글쎄요.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월양이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청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했어요. 자칫하면 당신들이 잡힐 뻔했습니다. 알아요. 다시는 안 할게요.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운이 일어서며 말했지요. 김부자 대감은 유배형에 처해질 겁니다. 고리대금제로요. 그리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거고요. 83명 모두에게요? 그렇습니다. 정식으로요. 이번엔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청운이 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그나저나 혹시 또 이런 일 생기면 미리 저한테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할 수 있게요. 월양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고려해 볼게요, 도령님. 청운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자매들이 환호성을 질렀지요. 우와, 청운 도령님 멋있어. 또 함께 하자니 우리 팀이 됐어요. 월양이 웃으며 막걸리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자, 건배하자. 우리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83명의 백성들을 위해. 건배. 넷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막걸리가 튀어 올랐지요. 다음 날 아침 한양 장안은 또 다른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들었어? 김부자 대감이 포도청에 잡혀갔대.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을 괴롭혔다지. 자성가라더니 알고 보니 위선자였네. 그래도 다행이야. 이제 빚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많다던데. 장터에서, 주막에서, 객주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그 돈을 돌려줬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하지만 모두 감사했습니다. 월양은 기방 창가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의 옥비녀를 머리에 꽂고서 말이지요. 언니, 뭐 생각해요? 소월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해. 뭘요?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았을까? 월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을 어긴 건 맞잖아.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하지만 언니, 소월이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83명이 살았어요. 그 아이들이, 그 어머니들이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월양이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탐욕은 결국 제 체면부터 무너뜨리는구나. 대감이 그렇게 아끼던 체면이 자기 욕심 때문에 산산조각 났잖아. 그러게요.
교훈이네요. 우리도 조심해야지. 욕심 부리지 말고 늘 백성들 편에 서야 해. 월양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돈도 다시 모아야 하고, 기방일도 해야 하고. 언니, 또 이런 일 생기면 할 거예요? 춘향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월양이 빙그레 웃었지요. 글쎄, 청운 도령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이번엔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매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방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창밖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한양 장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눈물은 마르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월양과 자매들의 청운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말이지요.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